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바로 임진왜란을 들 수가 있겠죠. 뭐 우리 역사에서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또 영광의 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많은 노력들이 전개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는 뭐 우리가 보면 많은 또 영웅들이 출연을 하죠. 임진왜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 정말 불멸의 장군입니다. 그 당시에 외적에 의해서 이 조선 국토가 거의 초토화될 뻔했던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싸우는 전투마다의 연전연승을 거듭하면서 결국 바다의 전설로 남았던 인물. 또 이순신 장군은 명장답게 임진왜란의 최후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는 장군답게 아주 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또 떠오르는 인물이 많습니다. 의병장을 최초로 일으켰던 그 곽재우 장군, 또 외장을 끌어안고 난강에 투신했다는 의기논계, 또 뭐 진주 성싸움의 그 김시민 장군, 그리고 행주산성의 권율 장군. 바로 이런 많은 정말 장군들이 나타나고 또 논계와 같은 그야말로 이름 없는 이런 백성들의 활약으로 임진왜란이라는 아주 정말 열악했던 위기의 순간을 결국 승리로 바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이라든가 경과, 또 임진왜란 때의 주요 활약,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 군대가 참전을 합니다. 우리 마치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했듯이 그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무엇보다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진왜란은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죠? 조선을 쳐들어왔던 외적들이 전부 다 결국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퇴각을 한 거고, 그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쐐기를 박은 거예요. 노량해전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로 임진왜란을 이해할 것이고, 또 이 바다의 전설이었던 이순신과 같은 인물은 정말 우리가 더욱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임진왜란 언제 일어나죠? 1592년, 뭐 이거는 대부분 압니다. 그죠? 1592년 임진년. 공교롭게도 내년이 임진년입니다. 그죠? 2012년이 임진년입니다. 정확하게는 4월 13일 날 부산 앞바다에 외적이 약 한 20만 대군이 정말 까맣게 부산 앞바다를 정말 수놓았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조선 초병들이 보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때 별다른 대비는 되고 있지 않았다. 또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이 건국할 무렵에는 바로 이성계가 크게 활약하고 이성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에도 그 당시에는 전쟁 시대였다. 홍건적이라든가 여진족, 그리고 외적의 침입, 이럴 때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한 200여 년간은 그야말로 큰 전쟁이 없었어요. 물론 여진족이라든가 외적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형태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전쟁은 없어서 거의 한 200년간 소위 말하는 평화의 시대가 지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화도 발생을 했고, 또 붕당 정치가 전개되기도 했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또 학문 쪽으로는 성리학이 상당히 무르익어가던, 그래서 문치는 상당히 발달했지만 무 쪽으로 보면은 조금은 이제 허술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국인 일본은 1587년 무렵이 되면은 바로 일본에서는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분열된 전국 시대를 통일시켜 나갑니다. 무사 출신으로서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느 세력이나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분열된 상황을 통합을 하고 나면 그 에너지가 상당히 이제 분출하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돼요. 그것이 일단은 또 그런 에너지를 왜 외부로 발산을 하려고 하냐 하면 내부적인 저항이라든가 반란 같은 게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바깥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역사에서는 많이 목격이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와 같은 인물도 나치당을 중심으로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서 그것을 외부적인 전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딱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조선 쪽을
침공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만 세력도 무마시키고 자신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힘을 과시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조선에서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큰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 새로운 그 장군이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선에서도 사신을 보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사신의 입조를 요청을 해요. 나 같은 사람 새로운 집권자 됐는데 인사도 하러 안 오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외국에도 세계 정상이 새로 바뀌거나 하면 그 뭐 사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던 차에 조선에서도 뭐 저 사람 뭐 새로 집권했는데 우리가 굳이 갈 필요도 있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2년 전에 조선에 일본의 사신 파견을 결정합니다. 1590년 3월에 소위 말해서 조선통신사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집권을 축하하는 그런 뭐 사실 성격이 가장 깊었습니다. 파견이 되는데 이때 정사로 정사, 부사, 서장관, 보통 일본의 통신사가 파견될 때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핵심이에요. 정사 같으면 요즘으로 치면 대표쯤 되고 부사는 부대표, 서장관은 뭐 사무총장쯤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3명만 가지는 않죠, 그죠? 3명만 가는 것은 아니라 수백 명이 갑니다. 거기에는 요즘으로 치면 그 사진 기자와 같은 하원들이 따라가고,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 또 뭐 행정 서류 같은 거 만드는 사람도 따라가고, 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여러 가지 이런 기획단도 많이 가요. 그 뭔가 이런 이벤트 공연 같은 거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조선통신사에 많이 포함된 게 마상제라 그래서 말내서 이제 제주를 피우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그 통신사 일행이 가면 일본에서는 아주 커다란 그 정말 축제였고, 이런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환영하는 인파가 상당히 밀려들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일본보다는 조선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우수한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도 가장 그 조선에서 날리는 그런 뭐 학자이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라든가 또 하원으로부터는 그림을 받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 조선시대판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그 사람들이 조선통신사였어요. 이때 정사로 임명됐던 사람이 황용길이라는 사람이었고, 부사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김성일이었고, 서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허성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90년 3월 일본을 가서 9월에 교토에 도착을 해요. 9월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요즘 치면은 비행기 타면 한 2시간 만에 가지만 그때는 정말 저 서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경, 세제를 거쳐가지고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다시 배를 타고 대마도를 거쳐, 스시마 섬이죠.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 본토에 도착해도 다시 해안 도로를 따라서 100길로 가기도 하고 육로로 가기도 하면서 정말 험난한 여정입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결국 1590년 9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 교토에 도착했는데, 이때 또 거만하게 처음 막 잘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미 그 인간성이 처음부터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결국 면담을 해서 이제 보는데 우리도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죠, 그죠? 특히 김성일과 같은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그 보고서 같은 걸 씁니다. 당연히 이제 돌아와서도 그 면담 결과가 어떠했느냐 했을 때 김성일은 서목이다. 쥐새끼, 쥐서자에다가 눈목자죠. 쥐새끼 눈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런 사람 별로 뭐 사고 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보고를 했던 반면에 황용길은 풍신수길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상당히 용력, 그 용기와 지략 같은 게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사고를 칠 것 같다. 뭔가 이런 침략 본능 같은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만나고 1591년 3월 정확하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년 전에 귀국해서 귀국 보고에서 엇갈린 보고를 한 거예요. 한쪽은 저 사람이 별로 뭐 사람 보니까 뭐 행세도 뭐 추리해 보이는 게 별로 사고 칠 것 같지 않다라는 거하고 뭔가 침략을 할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런 보고 들으면요, 좀 편한 보고를 조금 채택하는 경향이 높아요. 쳐들어온다 싶으면은 막 그 전국의 비상사태를 걸어가지고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괜히 이제까지 평화로웠던
민심을 오히려 동요시키는 길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채택되기보다 김성일의 의견, 풍신수길은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훗날 두고 정사 황용길은 서인이었고 부사 김성일은 동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쟁의 산물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또 북한을 보는 눈에 있어서도 북한이 상당히 호전적이고 북한은 우리가 한번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쟤들 그래도 뭐 한민족인데 좀 뭐 이렇게 따뜻하게 햇볕 정책을 하고 이런 시각이 어차피 교차하는 거예요. 우리도 외교 노선에 있어서. 이때 김성일이라는 인물은 일본에 대한 어떤 교린 정책, 일본을 요즘 개념으로 하면 약간 햇볕 정책 쪽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을 상대적으로 이제 위협이 없다는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김성일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 지금 김성일 그 후손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억울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김성일이라는 인물이 괜찮았다는 것은 이분은 임진왜란 때 결국 전쟁 중에 병사를 합니다. 또 임진왜란 초반에 초유사라 그래가지고 그 병력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전장에서 결국은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 면모를 본다면 물론 그 당시에 판단은 잘못되었지만 이런 분을 뭐 무슨 당쟁 때문에 저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그런 인물로까지 격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통신사의 보고로 말미암아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조선은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기 기록을 보면은요, 워낙 20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외적이 몰려온다는 풍문만 듣고도 그냥 풍문만 듣고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그 초기 대응이 미흡했어요. 특히 관군 쪽에서는 그런 대응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 이것이 처음에 초반에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패배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줘요. 이때 정말 유일하게 정말 열심히 그 전쟁 준비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것도 물론 행운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역시 1년 전에 전라 자수사로 임명이 돼요. 전라도 지역의 우리가 보면은요, 경상도도 조선시대는 좌도, 우도로 나눕니다. 왕이 보았을 때, 경상도 지역을 보았을 때 우측에 있는 지역이 경상, 우도, 좌측에 있는 지역이 경상, 좌도, 전라도도 마찬가지. 왕이 있는 지역으로 보면 우측에 있는 지역이 전라, 우도, 좌측에 있는 지역이 전라, 좌도. 그래서 전라, 좌도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여수예요, 여수.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여수가 전라도로 보면은 이 왕이 봤을 때는 좀 더 왼쪽으로 있죠, 그죠? 그래서 정읍현감에서 파격적으로 전라자수사로 임명시켜준 그 인물이 누구죠? 유성룡이죠, 유성룡. 그래서 원래 유성룡은 이순신하고의 친구라기보다는 이순신 장군의 형인 요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람들 옛날에도 이름 지을 때 다 생각하고 짓습니다. 요순 시대 우리 아시죠? 요순, 우 이러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형은 요신이, 이순신 장군은 순신, 그 동생은 우신이, 요순, 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한 명 낳았으면 되게 고민했을 겁니다. 이름 지을 때. 그래서 요순우를 이제 보면서 이름을 지었죠. 요신하고 친구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동생의 어떤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결국은 파격적으로 전라자수사로 임명이 됨으로써 이순신 장군은 정말 임명되면서부터 지금 난중일기 기록에도 보이지만 정말 미리 대비를 합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너무 열심히 준비해요. 배 선박 같은 것도 새로 수리하고 병사들도 계속 군사훈련 시키고 점검하고 그래서 거기에 군사훈련 같은 거에 게을른 사람들 막 직접 곤장도 때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병사들은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쟁 같은 거 일어나지 않은데 맨날 뭐 전쟁 연습한다 그러면 그런 상관 뭐 아마 인간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준비를 시켜나간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준비된 상황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조선은 준비되지 않았고 일본은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또 이 일본 쪽에서는 바로 이 전국시대에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군사적인 서로 이런 실력 같은 것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때 일본은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과정에서 전쟁 무기를 개발했어요. 주요한 무기 뭐가 있죠? 조총이 있습니다. 이 전혀 칼과 활, 창으로 싸우던 시대에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개발하고 조선에 쳐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1592년 4월 바로 이제 부산 앞바다에 온 일본군이 부산진을 점거를 하고, 이 부산진 전투에서는 부산진 첨사 정발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 항전을 했지만 역부족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대군이 몰려오니까 부산진 뚫리고, 그 다음에 원래 지금은 부산이 제일 큰 도시지만 원래는 부산보다 더 큰 곳이 동래부예요. 동래부. 조선시대는 동래가 훨씬 큰 도시입니다. 그 동래부에 쳐들어갔는데 이때 동래부사가 누구였냐 하면 송상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송상현 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있는 뭐 병력이라든가 또 일반 백성들하고 동래부에 있었던 일반 백성들 힘을 합해봐도 중과 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동래부사 송상현도 저항 끝에 결국 희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송상현이라는 인물도 그 나름대로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한 중요한 명분으로 삼았던 용어가 정명 가도란 말입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뭐죠? 무슨 말입니까?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 정명가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명가도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이제 침략을 해 들어오니까 이때 송상현이라는 인물에게 우리는 너희 조선을 침공할 의사보다는 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겠다. 길만 비켜달라 하니까 이때 송상현이라는 인물이 그 나무 편말에 이런 글귀를 지어서 보냅니다. 전사이 가도, 이거 한번 해석하실 분 계세요? 전사이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라는 글귀를 그 일본군 진영에 보냅니다. 나름대로 이런 한 곳에 이런 기관장 하려면 이 정도 재치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전사이 가도난. 이 글귀를 보내면서 최후까지 저항을 하겠다라는 그 표시언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송상현은 전사하고 그 당시에 외적의 장군도 이 송상현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동을 했답니다. 이 조선군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인정을 해주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죠. 부산진 뚫리고 동래성 뚫립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외적들이 계속 북상을 해가지고 지금 동래부도 뚫렸고 이제 왕이 있는 서울을 향해 진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저지선으로 선정을 했던 곳이 바로 가장 험난했던 지역.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가장 험난했던 지역이 바로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 그래서 문경세제에 가서 그곳에서 저지를 하라라는 명을 받은 인물이 누구죠? 신립장군. 도순변사로 임명되었던 신립장군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립장군은 처음에는 이 조정의 요구도 있고 해서 문경세제에 진을 치려고 했어요. 문경세제라는 곳은 가장 험준한 지역이고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외적들이 지형을 잘 모르고 그곳을 뚫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그곳에서 진영을 치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신립장군은 그 대신에 어디를 선택하죠? 탄금대를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다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신립장군은 전공이 여진족 침공이에요. 그래서 여진족 침공을 맞설 때 기마병을 중심으로 해서 여진족 침공을 막아내는데 상당히 이 능력을 발휘한 장군이요. 그러니까 기마병을 활용을 하려면 이 문경세제와 같은 지형적으로 험난한 곳은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탄금대라는 지역은 넓은 평원 지역이에요. 평원. 그리고 여기 뒤에 남한강이 흘러가고 여기에 우뚝 솟은 대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탄금대라고 하는데 왜 탄금대라고 하죠?
우륵이라는 인물이 가야금을 연주하던 곳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 상황에서는 이 D가 결국은 바로 강이에요. 높은 절벽에서 바로 강이니까 여기서 후퇴를 하면은 바로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런 전략 방식을 뭐라 그런다? 배수진을 친 거죠. 그리고 이 탄금대 앞에 여기는 넓은 평지인데 안타깝게도 이곳이 습지였어요. 습지. 좀 물기가 많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신립 장군은 이 평지에서 전투를 하면 기마병을 이끌어서, 우리가 기마병은 일본보다 우수하니까 일본 병력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습지기 때문에 말이 막 빠져요. 말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또 하나 일본의 신무기인 조총을 강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완전 여기서는 뭐 잡아가시오 이런 식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이 산악지형 같으면은 숨을 데도 있고 이런데 숨을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대패를 하는 겁니다.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만약에 문경세제에 진지를 치고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잠시 피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여력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참패를 당합니다. 이 배수진의 패배, 이것이 그 엄청나게 또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4월 24일 날 이 전투에서 패배하는데요. 선조를 위시한 조선의 조정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피난길을 서둘러야 된다. 이 피난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환양을 버리고 저 멀리 바로 국경 지역에 있는 우주까지 피난을 가죠. 그죠? 그 당시에 그 일반 백성들은 상당히 분노를 합니다. 왜 어떻게 왕이 우리를 버리고 이렇게 혼자 피난을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궁궐도 방화를 하고, 궁궐도 지금 경복궁 방화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들어와서 방화했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이미 일본군이 들어오기 전에 분노한 백성들이 불을 질렀다. 특히 또 이 당시에 노비 문서를 보관하던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장애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문서도 다 불살라버리고 백성들 분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현대사하고 비교하면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강다리 폭파시키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저 부산 피난 가는 그런 장면하고 상당히 오버랩돼요. 그러니까 선조도 여차하면 명나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여차하면 미국 쪽으로 망명 가겠다, 피신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죠? 그런 그 지도자의 두 모습이 상당히 교차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조는 임진왜란 기간 중에는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그 신망이 일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처와 더불어 조정에서는 이 명나라에 대한 이제 원병을 요청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관군의 기본적인 이제 임진왜란 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경과 또 이 선조가 피난하기까지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었다면, 다행히 바로 이 반격의 물꼬를 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보면 부산진, 동래, 뭐 충주, 서울 할 것 없이 너무 빨리 뚫려요. 4월 13일 날 진격한 일본군들이 4월 30일 날 서울 점령해. 한 보름 만에 일본군들도 자기들도 놀랐을지 몰라요. 너무 빨리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오고, 원래 또 목표는 이렇게 육지에서 육군들이 이렇게 서울을 향해서 진격을 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이 호남 지역을 장악을 해서, 호남 지역이 곡창이죠. 그죠? 여기에 있는 식량들을 이 육군들에게 보급하는 이런 전략을 썼어요. 그러려면 바닷길을 장악을 해야 돼요. 바닷길. 그래서 이 해군, 소위 말해서 일본의 수군들은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이 호남 지역을 정벌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제 조선군들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 뿌리가 된 것은 바로 의병들의 활동입니다. 일본도 이거는 전혀 예상 못한 거죠. 바로 전직 살인파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 있었던 백성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전선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누구죠? 곽재우 장군. 조선왕조 실록 기록에도 나옵니다. 처음으로 의병들을 모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털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곽재우 좀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아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위기의 순간에 아무리 자기 재산 많다고 그거 쓰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무기도 구입하고, 당시에 의병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사상적 뿌리에 남명조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식은 살아생전에 항상 그 의를 강조했어요. 이 모름지기 학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이 의를 강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명조식 같은 사람은 아예 칼을 차고 다니는 학자예요. 살아생전에도 경이검이라 그래가지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학자는 문과 무를 겸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되게 널리 전파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이 남명조식의 의사상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한테. 곽재우 같은 인물은 남명조식의 외손녀 사이고요. 남명조식이 직접 곽재우에게 병법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이 경상우도 지역에서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들, 경상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에서는 조헌, 전라도에서는 뭐 김천일이라든가 고경명, 그리고 저 한경도 쪽에서는 정문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국에서 의병들이 정말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게릴라전을 주로 수행하면서 왜적들의 공격 목표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여기에 또 합세해가지고 우리 스님들도 나서죠, 그죠? 서산대사, 사명대사 같은 정말 의병, 승병들이 전국에서 일어나면서 왜적들의 전략에는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수군 전략도 왜적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왜적들은 이 육정과 더불어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로를 차지해서 호남 지역의 곡식, 식량을 확보해서 계속 전선에 투입하려는 그런 전략을 짰지만 바다에 그 이순신 장군이 지키는 수군들의 전력은 호락호락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이 출전한 해전이 옥포해전인데요.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제부터는 전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계속 이후의 전투에는 대부분이 조선군들이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근데 이때 이 옥포해전은 우리가 흔히 간신의 전형으로 알고 있는 원균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이 사실 연합하는 그런 전투예요. 저는 그래서 원균 장군도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사실은 수군 장군이었고 전쟁 중에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고 임진왜란을 때 나중에 그 공적을 평가하는 그 공신을 책봉할 때 선무공신 1등에 3명이 임명이 되는데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그리고 바로 원균 장군이 들어가요. 근데 이 공신 책봉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등 공신 대부분은 선조 따라 의주에 피난 간 사람이에요. 호송공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조 인식은 임진왜란이 승리로 이끈 것은 바로 명나라 원군이 와서 승리가 되었고 나하고 피난길을 같이 수행했던 이런 사람들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해버린 거예요. 장군은 딱 3명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 원균 장군이 포함된다는 게 좀 놀랍죠, 그죠? 이거 처음 아신 분들도 많을 건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 원균 장군도 우리가 너무 이제 낮게 평가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쟁에서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원균 장군은 지지 않았느냐? 물론 졌습니다. 우리가 신립 장군 졌다고는 그렇게 욕 많이 안 하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동래부사 송상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뭐 죽음이었다. 뭐 이렇게 되고 원균은 봐라 잘 죽었지.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인식이 지금도 있다라는. 그건 결국은 이순신 장군과의 관계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계속 성웅으로 추앙을 받는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하고 한때는 라이벌이었고 이순신 장군의 삼도수군 통제사 그 직책을 차지했던 저 원균 너무 나쁘다. 이런 인식이 결국 그렇게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5월 4일 옥포해전을 필두로 해서 사천해전에서는 거북선, 정말 이 거북선 또 이순신 장군이 미리 전라자수사로 임명되었을 때 만듭니다. 건조를 해서 거북선을 실전에 투입을 해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마침내 1592년 7월 7일경에 있었던 한산도 대첩에서 완전히 일본 수군을 격파합니다. 한산도 대첩이라는 전투에서는 원래 일본 수군이 견내량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좁은 해협에 있는 거를 유인을 해요, 유인. 지금 또 한산도 앞바다 가보시면 되게 넓은 바다예요, 넓은 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수군이 보유한 주력선은 판옥선이라는 배인데요. 이 판옥선이라는 배가 일본의 그 수군 전선보다 훨씬 더 우세했어요. 훨씬 튼튼하고 또 위에 이제 이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 또 이 거북선과 같은 배는 철갑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왜적들은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이런 해전에서도 붙었을 때
그 배에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일본군들 하여간 뭐 이렇게 성 같은 데도 올라오는 거 좋아하고 배도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근데 이게 철갑선이니까 못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거북선이 크게 이제 힘을 발휘하고 또 거북선에는 화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이 대포를 빵빵 쏘고 이러니까 넓은 바다에서 이걸 해야지 좁은 데서는 훨씬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산도 대첩이라는 거는 견내량이라는 좁은 해협에서 큰 바다로 이끌고 와서 그곳에서 대승. 근데 우리가 또 기억나는 거 하나 있죠. 무슨 전술을 펼쳤다? 하객진. 하계의 날개를 편듯한 그런 전술. 그러니까 또 뭐 들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객진 그러면 그죠? 뭐 까마귀가 나는 듯한 전술보다는 훨씬 더 이 고상하고 뭔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 전술의 승리로 완전히 대승을 거두면서 한산도 대첩에서 패배하면서 일본군들은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사기가 꺾여요. 보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그 의사가 꺾이고 뭔가 불안을 느껴요. 그러던 차에 조선 선조를 비롯한 조선의 조정에서는 명나라 원군을 이끌어내고 소위 강화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명나라 원병도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는 1592년 7월에 조승훈이라는 사람이 왔다가 1592년 12월에는 이여송이라는 인물이 한 5만 병력을 이끌어와요. 이끌고 와가지고는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이때 외적은 이미 평양까지 진격을 하고 있었던데요. 평양성을 탈환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 이제 서울까지 이제 점령을 하려고 했던 찰나 사실은 벽제관 전투에서는 대패를 합니다. 너무 이제 그 명나라 연합 그 군대가 좀 자기들 힘을 과신했던 거죠. 그래서 일시 패배를 했지만 결국 서울을 수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투는 바로 행주산성의 전투예요. 바로 지금 행주산성이 서울 군교 아닙니까? 바로 권율 장군이 이끄는 행주산성의 전투에서 대승을 이제 거둠으로써 이제 서울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튀죠. 그러니까 이제 외적들이 불리하니까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조금은 불운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하고 일본군의 회담이 아니라 명나라와 일본군의 회담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이었고 회담의 결과 외적들이 잠시 철수한다. 지금 제가 외적 일본군 혼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은 그 임진 외란했을 때는 이미 외적이라는 개념이고 그 당시 또 우리가 객관적인 정세를 보면 실제 일본의 정규군이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군으로 보는 것이 더 아마 객관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군들이 철수하는 것으로 일단 타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이 일본군들하고 임진왜란 전투는 초기에 1년간 반짝했다가 한때 소강 상태가 돼요. 소강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 일본군들이 그러나 본국으로 다 물러나지가 않아요. 그 대부분 이제 외성을 쌓고 잠시 운거를 하고 있다가 계속 이제 어느 정도 휴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조건이 맞지 않아 쳐들어온 게 1597년의 정유재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조선에서는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고 강화회담이 성립이 되면서 전쟁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강 상태에 이제 빠졌다가 1597년 서로 여러 가지 조건이 오갔어요. 뭐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라. 또 뭐 조선 쪽에서는 당시 일본군들이 그 서울에 와서 당시 조선의 왕릉인 설릉을 파헤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 사람들 뭐 잡아가두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결렬이 되었을 때 마침내 외적들, 일본군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이 정유재란 때는 우리가 가장 이제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삼도 수군 통제사직을 박탈을 당하고 그 빈자리를 원균 장군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원균 장군은 칠철량 해전에서 대패를 하면서 그 당시 조선의 주력 그 선박인 판옥선이라든가 거북선도 상당히 이제 상실하고 이 조선 수군이 이제 가장 위기에 빠지자 그래서 극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고 기대에 정말 부응을 해서 이순신 장군은 이때는 정유재란 때의 전투입니다. 복귀한 이후에 이제 선박이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대부분의 선박이 이제 원균 장군이 잃어버리고 그 12척의 배로 300척의 일본 외적의 배를 격파한 사건.
무슨 대첩? 명량대첩. 우리말로 울뚫목이라 해서 울뚫목 대첩에서 바로 대승을 거두면서 반격의 전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면서 모든 부대 본국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군들도 이제 서둘러 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순신 장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 당시에 명나라 수군 그 사령관인 진린이라는 사람은 저 길 터주자, 그래 빨리 전쟁 수습하자 하는데 이순신은 결코 안 된다. 우리 땅을 침범한 저 외적의 배, 나는 한 척도 고이 보낼 수 없다 하면서 마지막 일전이 1598년 11월 노량 앞바다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대승을 거뒀어요. 그 마지막 도망가는 외적의 배 모두 이제 거의 그 격파시켰지만 안타깝게도 이순신 장군도 그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적의 총탄에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최후의 남긴 말 같은 경우도 정말 명장의 마지막 어록처럼 아주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 그러시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저는 유명한 영웅은 마지막 멘트 정말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나부터 살리고 전쟁을 중지하고 나를 살려라 이랬으면 우리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외적들이 모두 이제 우리 조선의 영토에서 물러가게 됨으로써 결국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전쟁터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조선인들의 피해가 가장 심했고, 뭐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농경지, 뭐 황폐화라든가 문화재 소실 같은 거, 우리 궁궐도 그때 다 불타지 않습니까? 그죠? 궁궐의 소실 같은 이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히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명나라도 조선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국력이 많이 이제 쇠퇴해지고, 이때 또 동북방에는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의 판도는 후금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시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명이냐 후금이냐를 사이에서 외교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당시 또 일본은 좀 듣고 온 것도 많아요. 그 당시에 이 많은 그 도자기공이라든가 활자공 이런 조선인 기술자들을 많이 이제 포로로 잡아가서 그곳에서 일본의 어떤 문화를 꽃피우고, 특히 조선 성리학, 퇴계의 성리학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해가서 일본의 성리학 발달에도 상당히 이제 이 발달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했던 게 1592년의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임진왜란 시기 중에 의병의 활약에 비해서 관군의 활약이 조금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관군은 너무 준비되지 않아요. 조직적으로 정부 조직에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거의 마련해 두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실제 곽재우가 의병을 처음 일으킬 때도 경상도 그 당시 관찰사가 김순대 워낙 미온적으로 뭐 전혀 전쟁 안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예 곽재우가 나서서 저 경상도 관찰사 저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났습니다. 그 정도로 초기에는 관군과 의병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의병들이 본격적으로 활약하면서 관군하고 협력 관계를 취하게 되었고, 결국 진주성 전투라는 것은 진주 목사 김시민과 의병장 곽재우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승리로 이끈 전투라는 점에서 점차적으로는 호흡을 맞추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학생. 예. 저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기화해온 일본인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임진왜란 때 우리 보면 이런 전쟁이라는 상황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적 교류를 하게 해요. 조선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고, 또 일본 쪽에서도 사실 사야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임진왜란 때 일본군 선봉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정말 조선에 필이 꽂혔는지 이 조선 쪽에 이게 투항을 합니다. 투항. 그러니까 이 조선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전쟁의 선봉이 되었던 인물이고, 무기 같은 기술, 제조 기술도 있는 이런 사람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사람에게는 조선인 이름도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이 김해 김씨의 성을 하사하고 이름도 충성스러울 충 착할 선,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임진왜란 때 이렇게 귀한 이런 그 외적들을 항외라고 해요. 항복한 외인들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김충선과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병자호란 때도 깊은 활약을 하게 되고, 뭐 이름에서도 대부분 향의, 의를 향했다 또는 귀순, 아주 순하게 귀순했다, 뭐 이런 뜻으로 그런 이름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그 1년 정도 반짝하고 그 정류재란, 그러니까 1597년에 정류재란이 일어날 때까지 소강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냥 그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일본군의 대응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셨는데요. 그 일본군의 대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이런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쟁 상황할 때 아군의 활약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외적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들도 뭐가 좀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이런 군사력도 있고 뭐 전략도 있고. 그래서 사실 외적들이 임진왜란 교전 초기에 어느 정도 조선군하고 교전한 다음에 강화회담을 한 다음에는 본국으로 철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금의 남해안 일대 외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울산에 가보면 서생포 외성이라는 게 있고, 진해라든가 순천 같은 데도 지금 외성 흔적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정말 그 신기하게도 일본의 성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성을 쌓고 계속 항거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정유재란기에도 울산성에서는 조선군하고 외적들의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계속 그 저항을 끝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 쪽에서도 쉽게 그 외적들을 완전히 소탕하기에는 그런 힘든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결국 준비되지 않는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수반한다. 그것을 하나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그런 위기의 상황에도 그래도 의병을 통해서 이렇게 조선의 전백성이 나섰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이 지표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곽지호와 같은 사람, 소위 말하는 요즘 회자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확실하게 실천한 바로 그런 인물. 그리고 그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바다의 전설 이순신 장군. 정말 그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전장에서 함께한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그 눈부신 활약, 이런 것이 승리를 이끈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황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조선은 준비되지 않았고 일본은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또 이 일본 쪽에서는 바로 이 전국 시대에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군사적인 서로 이런 실력 같은 것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때 일본은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과정에서 전쟁 무기를 개발했어요. 주요한 무기 뭐가 있죠? 조총이 있습니다. 이 전혀 칼과 활, 창으로 싸우던 시대에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개발하고 조선에 쳐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1592년 4월 바로 이제 부산 앞바다에 온 일본군이 부산진을 점거를 하고 이 부산진 전투에서는 부산진 첨사 정발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 항전을 했지만 역부족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대군이 몰려오니까 부산진 뚫리고 그 다음에 원래 지금은 부산이 제일 큰 도시지만 원래는 부산보다 더 큰 곳이 동래부예요. 동래부. 조선시대는 동래가 훨씬 큰 도시입니다. 그 동래부에 쳐들어갔는데 이때 동래부사가 누구였냐 하면 송상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송상현 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있는 뭐 병력이라든가 또 일반 백성들하고 동래부에 있었던 일반 백성들 힘을 합해봐도 중과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동래부사 송상현도 저항 끝에 결국 희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송상현이라는 인물도 그 나름대로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한 중요한 명분으로 삼았던 용어가 정명 가도란 말입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뭐죠? 무슨 말입니까?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 정명가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명가도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이제 침략을 해 들어오니까 이때 송상현이라는 인물에게 우리는 너희 조선을 침공할 의사보다는 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겠다. 길만 비켜달라 하니까 이때 송상현이라는 인물이 그 나무 편말에 이런 글귀를 지어서 보냅니다. 전사이 가도 이거 한번 해석하실 분 계세요? 전사이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라는 글귀를 그 일본군 진영에 보냅니다. 나름대로 이런 그 한 곳에 이런 기관장 하려면 이 정도 재치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전사이 가도난 이 글귀를 보내면서 최후까지 저항을 하겠다라는 그 표시언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송상현은 전사하고 그 당시에 외적의 장군도 이 송상현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동을 했답니다. 이 조선군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죠. 부산진 뚫리고 동래성 뚫립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외적들이 계속 북상을 해가지고 지금 동래부도 뚫렸고 이제 왕이 있는 서울을 향해 진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저지선으로 선정을 했던 곳이 바로 가장 험난했던 지역.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가장 험난했던 지역이 바로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 그래서 문경세제에 가서 그곳에서 저지를 하라라는 명을 받은 인물이 누구죠? 그들이 전부 다 결국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퇴각을 한 거고 그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쐐기를 박은 거예요. 노량해전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로 임진왜란을 이해해야 할 것이고 또 이 바다의 전설이었던 이순신과 같은 인물은 정말 우리가 더욱 그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임진왜란 언제 일어나죠? 1592년, 뭐 이거는 대부분 압니다. 그죠? 1592년 임진년. 공교롭게도 내년이 임진년입니다. 그죠? 2012년이 임진년입니다. 정확하게는 4월 13일 날 부산 앞바다에 외적이 약 한 20만 대군이 정말 까맣게 그 부산 앞바다를 정말 수놓았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조선 그 초병들이 보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때
별다른 대비는 되고 있지 않았다. 또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조선이 건국할 무렵에는 바로 이성계가 크게 활약하고 이성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에도 그 당시에는 전쟁 시대였다. 홍건적이라든가 여진족 그리고 외적의 침입 이럴 때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한 200여 년간은 그야말로 큰 전쟁이 없었어요. 물론 여진족이라든가 외적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형태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전쟁은 없어서 거의 한 200년간 소위 말하는 평화의 시대가 지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화도 발생을 했고 또 붕당 정치가 전개되기도 했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또 학문 쪽으로는 성리학이 상당히 무르익어 가던. 그래서 문치는 상당히 발달했지만 무 쪽으로 보면은 조금은 이제 허술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국인 일본은 1587년 무렵이 되면은 바로 일본에서는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그 분열된 전국 시대를 통일시켜 나갑니다. 무사 출신으로서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느 세력이나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분열된 상황을 통합을 하고 나면 그 에너지가 상당히 이제 분출하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돼요. 그것이 일단은 또 그런 에너지를 왜 외부로 발산을 하려고 하냐 하면 내부적인 저항이라든가 반란 같은 게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바깥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역사에서는 많이 목격이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와 같은 인물도 나치당을 중심으로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서 그것을 외부적인 전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딱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조선 쪽을 침공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만 세력도 무마시키고 자신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힘을 과시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조선에서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큰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 새로운 그 장군이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선에서도 사신을 보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사신의 입조를 요청을 해요. 나 같은 사람 새로운 집권자 됐는데 인사도 하러 안 오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외국에도 세계 정상이 새로 바뀌거나 하면 사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던 차에 조선에서도 저 사람 새로 집권했는데 우리가 굳이 갈 필요도 있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2년 전에 일본의 사신 파견을 결정합니다. 1590년 3월에 봉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쟁의 산물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또 북한을 보는 눈에 있어서도 북한이 상당히 호전적이고 북한은 우리가 한번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쟤들 한민족인데 좀 이렇게 따뜻하게 햇볕 정책을 하고 이런 시각이 어차피 교차하는 거예요. 우리도 외교 노선에 있어서. 이때 김성일이라는 인물은 일본에 대한 어떤 교린 정책, 일본을 요즘 개념으로 하면 약간 햇볕 정책 쪽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을 상대적으로 이제 위협이 없다는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김성일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 지금 김성일 그 후손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억울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김성일이라는 인물이 괜찮았다는 것은 이분은 임진왜란 때 결국 전쟁 중에 병사를 합니다. 또 임진왜란 초반에 초유사라 그래가지고 그 병력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전장에서 결국은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 면모를 본다면 물론 그 당시에 판단은 잘못되었지만 이런 분을 무슨 당쟁 때문에 저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그런 인물로까지 격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통신사의 보고로 말미암아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조선은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기 기록을 보면은요, 워낙 20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외적이 몰려온다는 풍문만 듣고도 그냥 풍문만 듣고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그 초기 대응이 미흡했어요. 특히
관군 쪽에서는 그런 대응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 이것이 처음에 초반에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패배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줘요. 이때 정말 유일하게 정말 열심히 그 전쟁 준비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것도 물론 행운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역시 1년 전에 전라 자수사로 임명이 돼요. 전라도 지역의 우리가 보면은요, 경상도도 조선시대는 좌도, 우도로 나눕니다. 왕이 보았을 때, 경상도 지역을 보았을 때 우측에 있는 지역이 경상우도, 좌측에 있는 지역이 경상자도, 전라도도 마찬가지. 왕이 있는 지역으로 보면 우측에 있는 지역이 전라우도, 좌측에 있는 지역이 전라좌도. 그래서 전라좌도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여수예요, 여수.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여수가 전라도로 보면은 이 왕이 봤을 때는 좀 더 왼쪽으로 있죠, 그죠? 그래서 정읍현감에서 파격적으로 전라자수사로 임명시켜준 그 인물이 누구죠? 유성룡이죠, 유성룡. 그래서 원래 유성룡은 이순신하고의 친구라기보다는 이순신 장군의 형인 요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람들 옛날에도 이름 지을 때 다 생각하고 짓습니다. 요순 시대 우리 아시죠? 요순우 이러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형은 요신이, 이순신 장군은 순신, 그 동생은 우신이, 요순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한 명 낳았으면 되게 고민했을 겁니다. 이름 지을 때. 그래서 요순우를 이제 보면서 이름을 지었죠. 요신하고 친구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동생의 어떤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결국은 파격적으로 전라자수사로 임명이 됨으로써 이순신 장군은 정말 임명되면서부터 지금 난중일기 기록에도 보이지만 정말 미리 대비를 합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너무 열심히 준비해요. 배 선박 같은 것도 새로 수리하고 병사들도 계속 군사훈련 시키고 점검하고 그래서 거기에 군사훈련 같은 거에 게을른 사람들 막 직접 곤장도 때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병사들은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쟁 같은 거 일어나지 않은데 맨날 뭐 전쟁 연습한다 그러면 그런 상관 뭐 아마 인간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준비를 시켜나간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준비된 소위 말해서 조선 통신사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직권을 축하하는 그런 뭐 사실 성격이 가장 깊었습니다. 파견이 되는데 이때 정사로 정사, 부사, 서장관 보통 일본의 통신사가 파견될 때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핵심이에요. 정사 같으면 요즘으로 치면 대표쯤 되고 부사는 부대표, 서장관은 뭐 사무총장쯤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3명만 가진 않죠, 그죠? 3명만 가는 것은 아니라 수백 명이 갑니다. 거기에는 요즘으로 치면 그 사진 기자와 같은 하원들이 따라가고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 또 뭐 행정 서류 같은 거 만드는 사람도 따라가고 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여러 가지 이런 기회단도 많이 가요. 그 뭔가 이런 이벤트 공연 같은 거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조선통신사에 많이 포함된 게 마상제라 그래서 말내서 이제 제주를 피우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그 통신사 일행이 가면 일본에서는 아주 커다란 그 정말 축제였고 이런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환영하는 인파가 상당히 밀려들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일본보다는 조선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우수한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도 가장 그 조선에서 날리는 그런 뭐 학자이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라든가 또 하원으로부터는 그림을 받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 조선시대판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그 사람들이 조선통신사였어요. 이때 정사로 임명됐던 사람이 황용길이라는 사람이었고 부사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김성일이었고 서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허성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90년 3월 일본을 가서 9월에 교토에 도착을 해요. 9월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요즘 치면은 비행기 타면 한 2시간 만에 가지만 그때는 정말 저 서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경 세제를 거쳐가지고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다시 배를 타고 대마도를 거쳐 스시마 섬이죠.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 본토에 도착해도 다시 해안 도로를 따라서 백길로 가기도 하고 육로로 가기도 하면서 정말 험난한 여정입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결국 1590년 9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 교토에 도착했는데 이때 또 거만하게 처음 막 잘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미 그 인간성이 처음부터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이제 결국 면담을 해서 이제 보는데 우리도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죠. 그죠? 특히 김성일과 같은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그 보고서 같은 걸 씁니다. 당연히 이제 돌아와서도 그 면담 결과가 어떠했느냐 했을 때 김성일은 서목이다. 쥐새끼, 쥐서자에다가 눈목자죠. 쥐새끼 눈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런 사람 별로 뭐 사고 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보고를 했던 반면에 황윤길은 풍신수길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상당히 용력, 그 용기와 지략 같은 게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사고를 칠 것 같다. 뭔가 이런 침략 본능 같은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만나고 1591년 3월 정확하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년 전에 귀국 보고에서 엇갈린 보고를 한 거예요. 한쪽은 저 사람이 별로 뭐 사람 보니까 뭐 행세도 뭐 추리해 보이는 게 별로 사고 칠 것 같지 않다라는 거고 뭔가 침략을 할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런 보고 들으면요. 좀 편한 보고를 조금 채택하는 경향이 높아요. 쳐들어온다 싶으면은 막 그 전국의 비상사태를 걸어가지고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괜히 이제까지 평화로웠던 민심을 오히려 동요시키는 길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채택되기보다 김성일의 의견, 풍신수길은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훗날 두고 정사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부사 김성일은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바로 임진왜란을 들 수가 있겠죠. 뭐 우리 역사에서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또 영광의 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많은 노력들이 전개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는 뭐 우리가 보면 많은 또 영웅들이 출연을 하죠. 임진왜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자마 이순신 장군, 정말 불멸의 장군입니다. 그 당시에 외적에 의해서 이 조선 국토가 거의 초토화될 뻔했던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싸우는 전투마다의 연전연승을 거듭하면서 결국 바다의 전설로 남았던 인물. 또 이순신 장군은 명장답게 임진왜란의 최후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는 장군답게 아주 이 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또 떠오르는 인물이 많습니다. 의병장을 최초로 일으켰던 그 곽재우 장군, 또 외장을 끌어안고 난강에 투신했다는 의기논계, 또 뭐 진주 성싸움의 그 김시민 장군, 그리고 행주산성의 권율 장군, 바로 이런 많은 그 정말 장군들이 나타나고 또 논계와 같은 그야말로 이름 없는 이런 그 백성들의 활약으로 임진왜란이라는 아주 정말 그 열악했던 위기의 순간을 결국 승리로 바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이라든가 경과, 또 임진왜란 때의 주요 활약,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 군대가 참전을 합니다. 우리 마치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했듯이 그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무엇보다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진왜란은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죠? 조선을 쳐들어왔던 외적들